연구원 주강호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발표 부분이 이제 언택트 시대 발목 잡는 규제 뭐 이런 주제로 이제 제가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그 일단 기본적으로 유통 포럼이기 때문에 어떤 언택트 시대의 어떤 유통 산업 관련한 규제에 대해서 주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제목이 언택트 시대 발목 잡는 규제이기 때문에 어떤 언택트 산업 관련해 가지고 다른 몇 가지 산업들에 대해서도 어떤 규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이제 사실 저희 우리나라 뭐 경제 문제 관련해 가지고 규제 개혁이 상당한 기간 동안 어떤 화두가 되어 왔었는데요. 누구나 다 규제 개혁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실제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규제 개혁 관련해 가지고 조금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제 생각을 마지막 부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제 강연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 앞에 많이 말씀들 나왔는데 또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뭐 전망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전 세계 교역량이 상당히 감소가 되면서 국가별로 이른바 어떤 뭐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세계 교역량 같은 것도 지금 상당히 감소를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WTO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그동안의 어떤 글로벌 교육 트렌드 추세가 한번 꺾였었죠. 한번 꺾여가지고 파란선에 보시면 한번 꺾였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교역량이 금융위기 이후에 형성되었던 어떤 약간 꺾였던 어떤 추세가 한 번 더 꺾이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비관적인 전망하고 낙관적인 전망에 따라서 얼마나 꺾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가 갈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한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교역량이 상당히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제 아까 많이 이야기 나왔지만 뭐 산업별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웹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10대 유망 기술이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자료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 뭐 제조업이나 서비스 불문하고 어떤 비대면 무인화 어떤 추세에 맞춰 가지고 다양한 어떤 여러 혁신 노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희도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몇 가지 비대면 산업의 어떤 다양한 특징들이 대두가 되었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비대면 의료 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원격 의료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법으로 많이 이제 금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확산 이후에 어떤 시범적으로 어떤 온라인 원격 의료를 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많은 사례들이 비대면 의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이른바 온라인 계약이라는 게 이루어지면서 온라인 교육의 가능성도 어떤 확인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기업들도 뭐 사내 교육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온라인을 활용하는 그런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저희도 뭐 웨비나를 하고 있지만, 어떤 웨비나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면서 뭐 비대면 산업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확인이 된 상태고요. 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많이 나왔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온라인을 통한 어떤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오프라인은 줄어들었다, 뭐 산업통상자원부 자료고요. 그다음에 유통산업 트렌드 변화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에서 대형마트로 한번 크게 트렌드가 한번 바뀌었었고, 최근 들어서 온라인 쇼핑이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또 한번 트렌드가 바뀌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규제를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통산업 위주로 규제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른 언택트 산업에 대해서 규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뭐 이커머스나 이런 온라인 쇼핑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나 정부 당국에서는 또다시 어떤 규제의 시각으로 이 산업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마켓이나 어떤 쇼스 커머스에 대해서도 대규모 유통업법에 준하는 그런 어떤 규제를 신설하게 또 이야기했고, 이미 일부 정책들은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플랫폼 가불 문제 해소를 위해 하겠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비대면 소비 환경에 대해서 건전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 다음에 어떤 플랫폼 시장에 있어서의 독과점을 예방하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조금 어떤 구체적인 이제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이 플랫폼사가 어떤 접촉하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플랫폼사의 입점 가맹하는 업체들과의 관계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사로부터 구매를 하는 소비자 측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경쟁 플랫폼사와의 관계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관계들에 대해서 정부는 모두 다 어떤 규제를 가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플랫폼사하고 입점 가맹업체하고 관련해서는 플랫폼 가불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거고,
소비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또 소비 환경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경쟁 플랫폼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독과점을 예방하겠다, 뭐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관점을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첫 번째, 그 플랫폼 업체하고 입증 가맹 업체하고의 어떤 가불 문제를 해소를 위해서 이제 별도의 어떤 그 독립된 어떤 그런 규제를 내놓겠다는 게 정부 생각인 것 같은데, 그 기존의 공정거래법에 보게 되면 많은 어떤 그 불공정 거래 행위 규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규율로도 이미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플랫폼 사업의 어떤 새로운 플랫폼 사업에는 좀 더 강화된 어떤 그런 규제를 신설하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플랫폼 업체가 아까 이야기도 나왔지만 대부분의 플랫폼 업체들이 어떤 그 지금 상당 기간 적자를 감수하면서 계속 시장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어떤 뭐 플랫폼 업체의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어떤 그 기존의 시장 구조에 입각한 그런 어떤 공정거래 정책으로 별도로 플랫폼 업체에다가 새롭게 어떤 규제의 어떤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게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플랫폼사하고의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지금 하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플랫폼 업체하고 거기 입점 업체하고 소비자하고 지금 각각 단계가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업체가 그 입점에 있는 모든 업체들을 다 관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입점 업체와 소비자 간의 어떤 그 분쟁으로 해결돼야 할 부분까지 플랫폼 업체에다가 그 책임을 지우는 건 아닌가, 그런 비판이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독과점 예방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뭐 그 아마존이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M&A를 통해서 어떤 여러 다양한 분야의 어떤 기업들을 인수합병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아마존의 경쟁력을 키워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랫폼 업체들이 하나 M&A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어떤 규제의 관점으로 바라보겠다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인수합병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이제 인수합병을 하는 업체들도 필요해서 하게 되지만, 인수합병을 당하는 비인수합병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인수합병을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초기에 그 스타트업을 시작해가지고 규모를 키워나가면서 이 사람들의 목표는 또 일부 어떤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키워서 점점 더 성장해 나가겠다는 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어떤 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 이 기업을 팔고 자기는 또 다른 기업 형태의 사업 모델을 또 개발해내고, 이런 식의 수요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그런 어떤 그 독과점이라는 시장의 독과점이라는 시각에서 그런 어떤 플랫폼 업체를 규율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유통업 시장 자체가 그 커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인수합병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의 자금 회수 통로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것들을 단순히 어떤 시장의 독과점 관점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어떤 유통산업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더 대보가 이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면세점 이제 유통업을 그 바라보는 어떤 정부 시각에 있어서 상반된 모순된 시각들이 존재하는데, 사실 그 면세점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면세점 업계가 상당히 지금 충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업계를 조금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면세품의 국내 판매를 허용을 했고, 이게 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상당한 많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최근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을 보게 되면 아까 이야기 나왔듯이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 유통업체들에 대한 규제는 기존에 있는데, 거기다가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뭐 어떤 다양한 형태 유통업체들에 대해서도 역시 유통산업발전법에 준하는 규제를 가하겠다는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발의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의 면세점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입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한편으로는 상당히 어려워진 면세점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이 하나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면세점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상반된 어떤 모순된 그런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상당히 좀 모호한 부분인 것 같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야기도 몇 번 나왔지만 올해 이번 국회 들어가지고 유통산업 관련해 가지고 많은 규제들이 담은 법안들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의무휴업 대상에다가 기존의 어떤 대규모 유통산업에 쇼핑몰이나 뭐 아울렛, 면세점까지 추가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이런 어떤 추가되는 어떤 유통업체들에 대해서도 그 영업 제한이나 그 월 의무휴업일이다, 이런 걸 강제적으로 가하는 규정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출점 제한을 강화해가지고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기존에 1km에서 뭐 20km까지 늘리겠다. 그러니까 뭐 반경 20km 이내에는 대규모 유통업이 출현하지 못하는 뭐 그런 어떤 규제들도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몰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 1천억 이상이 되면 대규모 유통업체로 봐가지고 기존의 대규모 유통업체에 준하는 그런 어떤 그 규제를 가하겠다는 내용들도 있고, 뭐 이제 뭐 편의점업을 대표로 하는 그런 어떤 가맹점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거에 대해서도 단체 교섭권을 허용해 가지고 그 가맹점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 단체 교섭권을 허용하는 그 인정하는 그런 내용들도 지금 그 법안에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아까 내용과 겹치는 건데 그 기존에 그러니까 사실 그 온라인 쇼핑에 대한 규제는 최근에 들어서 논의가 되고 많이 되고 있지만 오프라인상의 그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들은 기존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 하나하나 그 유통업 그 업에 대해서 다 규제를 가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그런 규제로 인해서 뭐 사실 그 많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그런 규제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기본적인 입법 의도는 전통 시장을 보호하고 뭐 이런 쪽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면 뭐 지금 뭐 원리에 휴무가 되고 있지만 지금 추가로 다른 어떤 유통업체들에 대해서도 그 규제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법안이 발의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원리에 휴무를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지, 그다음에 최근에 그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 종업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나와 있고, 최근에는 이런 어떤 그 오프라인 그 유통의 위기 때문에 롯데 같은 경우에 뭐 한 기존에 900개 오프라인 업체 중에서 200개 이상을 폐쇄시키겠다 그런 발표도 나왔었습니다. 그 규제가 약간 좀 넌센스 같다고 볼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이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오프라인 그 업체에서 이제 그 온라인 업체의 성장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이제 오프라인 업체에서도 온라인 그러니까 배송을 실시를 하는 거죠. 실시를 하는데 그 뭐 24시간 이내 배송 이런 게 킥 배송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한 그 할인 마트 업체에서 이제 배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가지고 배송을 하더라도 이게 그 기존의 그 할인마트 업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역시 이 휴업 규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심야 시간에 영업 못하는 규제도 받고 원리에 휴무 규제도 받다 보니까 똑같이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가지고 배송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오프라인 업체에서 그 뭐 포장을 해가지고 배송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 시간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게 그 온라인 배송만 하는 업체하고 여차별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도 지금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유통산업 규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뒤에 다시 한번 전반적인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아까도 말씀드린 거의 한 10년, 15년에 걸쳐서 그 유통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 대규모 유통업체라는 기준을 두고 그런 유통업체들에 대해서 계속 그 어떤 유통업에 대한 규제를 가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정책으로 시행이 되어 왔고, 그 정책의 가장 큰 지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 그러면 어떤 전통산업, 전통시장에 대한 보호 혹은 뭐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 뭐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또 비판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과연 이 정책이 효과가 있느냐. 아까 몇 가지 이야기 나왔지만 휴일에 그렇게 어떤 그 유통업체를 휴업을 해도 그게 실제로 전통시장으로 소비가 흘러가느냐. 그 효과는 크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떤 대규모 유통업체에 입점해 있던 중소상공인들만 더 피해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뭐 농민이라든지 어민이라든지 어떤 뭐 소규모 제조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규모만 줄어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유통시장 규모를 오히려 더 발전을 저해하는, 가감하게 성장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어떤 온라인 쇼핑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면서 오프라인 유통은 그 자체만으로도 근본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대해서 가해지는 규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번 21대 국회 들어가지고는 더 과감하게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 걸쳐서 유통업에 대한 규제를 계속 과하려는 그런 입법들만 계속 발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나치게 어떤 그 입법 취지에만 매몰된, 그러니까 전통시장 상인 보호나 소상공인 보호에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그 도구마에 갇혀버린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뭔가 하여튼 그 지금 어떤 유통업 그 어떤 전반적인 시장 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어떤 과거의 그런 어떤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유통업 자체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추가로 어떤 그 언택트 산업 관련해 가지고 다른 산업들의 몇 가지 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대면 의료입니다. 비대면 의료는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비대면 의료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를 풀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규제가 그대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2002년부터 이미 그 비대면 의료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 어떤 비대면 의료를 어떤 규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그 노력이 있었었고, 참고로 그 20대 국회 지난 국회 때도 그 정부는 그 의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발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어떤 그 통과가 안 됐었죠. 안 됐었고, 그 예를 하나 들게 되면 그 지금 글로벌 헬스케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63%가 우리나라에서는 다 규제에 걸려서 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런 어떤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오른편에 보시면 하나의 사례를 들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재활 훈련하는 사람들한테 아마 이 손 움직임에 따라서 그걸 체크를 해가지고 어떤 지금 현재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 내지는 지금 현재는 이런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서로 의사와 어떤 재활 환자 간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의료 기구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료는 이제 그 비대면 의료가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진료를 통해서만 진료를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불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개발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었고, 미국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올리는 걸로 지금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 뱅킹 금융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다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이른바 매기 효과라는 어떤 취지 아래 이제 2017년에 인터넷 금융 두 개를 허가를 했었죠. 그 KT하고 카카오뱅크에다가 허가를 했었는데, 사실 허가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그 이른바 그 은산분리였습니다. 산업자본이 은행 산업 지분을 그 어결권은 4% 이상, 그다음 지분으로는 10% 이상 취득하지 못하는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금융에 진출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이 규제를 푼다는 전제하에서 두 곳에다가 허가를 했었는데, 막상 허가를 한 이후에는 이 역시 규제를 못 풀어가지고 계속 이게 10% 한도에 걸렸었죠. 걸리다 보니까 뭐 KT나 카카오뱅크나 추가로 지분 출자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의 어떤 그 성장 궤도를 밟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법률상으로 보게 되면 그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은 뭐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조세범 처벌법이라든지 각종 법률상의 어떤 위반 행위가 있게 되면 허가를 못 준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뭐 소송 중인 경우에는 그 심사를 중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KT 같은 경우에는 그 아마 그 공정거래법상의 지하철 광고 담합 사건이 하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 때문에 KT는 계속 심사가 지연이 되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 일부 뭐 사회사의 공시 누락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류되는 바람에 또 그거 가지고 계속 지연이 되고 해가지고 2017년에 처음 출범했던 인터넷 뱅킹 사업이 그나마 겨우 올해 법률이 통과되어 가지고 되는, 그러니까 3년이나 걸리는 그런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더군다나 그 KT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규제에 걸리는 바람에 최근에 법률은 통과되었습니다만 계속 그 규제를 기다리다가 직접 출자를 하지 못하고 자회사인 그 BC카드가 출자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 미디어 산업 관련해 가지고도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일단 일몰 규정에 걸려 가지고 지금 없어지기는 했는데, 특정 유료 방송 사업자가 어떤 전체 유료 방송 가업자 수의 그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일몰 규정에 걸렸지만 아마 대체 법안을 지금 꼭 발의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뭐 잘 알겠지만 지금 넷플릭스 구독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런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국내 사업자에 대한 이런 규제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온라인 게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른바 셧다운 제도라고 해가지고 그 심야 시간에는 게임을 못 하도록 하고 있죠, 청소년들이. 근데 이 규제가 지금 모호한 게 어떤 뭐 이런 뭐 파노라 그러잖아요. 또 중국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에 지금 적용을 못 받는 그런 케이스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또 게임 산업업계 종사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그 국내 게임 업체들은 자율 협약에 의해서 일단 자율 규제가 상당히 지켜지고 있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임, 특히 뭐 중국 게임 업체나 이런 경우에는 그 규제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경쟁력의 차이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그 온라인 게임 산업의 발전을 좀 저해하는 그런 요인들로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뭐 몇 가지 비대면 산업들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반적인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 그러면 그 부활절 퍼레이드입니다. 퍼레이드인데 1900년에 있던 그 부활절 퍼레이드하고 1913년에 부활절 퍼레이드 두 개를 비교를 해 놓은 겁니다. 불과 13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왼쪽은 보게 되면 부활절 퍼레이드에 전부 마차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차들이 퍼레이드에 참여했는데, 오른쪽 사진은 보시게 되면 전부 그 자동차들입니다. 불과 13년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그라미 표시된 건 보면 왼쪽 그림은 수많은 마차들 사이에 자동차 한 대 있는 거고,
오른쪽 그림은 보시게 되면 수많은 자동차들 사이에 마차 하나 있는 겁니다. 불과 13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규제 개혁이 안 되는 다양한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제가 생각하기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운 산업이 진출할 경우에 그러한 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기존의 산업에 진출한 사람들 혹은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그 기존의 산업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 이게 가장 큰 규제 개혁이 안 되는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던 이른바 붉은 깃발법, 아까 뭐 마차하고 자동차 이야기 나왔지만 그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 그 마차 마부들이 격렬하게 반대했던,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자동차를 거의 운행 못하게 만들었던 붉은 깃발법 사례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규모 유통업법도 저는 마찬가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통 산업을 점점 더 발전시키고 우리나라 유통 시장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 그에 따른 부수효과는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통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지금 뭐 내수 문제 이야기 많이 하고 소비 문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유통 시장이 고도화되고 하게 되면 기존의 소비보다 훨씬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통 산업에 종사하는 일자리들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그 전통 시장 보호나 소상공인 보호라는 그런 도구마의 가치는 바람에 우리나라 유통 산업 자체가 성장을 못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뭐 승차 공유 서비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다 문제도 최근에 많이 논의가 되었지만 말씀드렸듯이 신산업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게 되면 어차피 그런 부분은 그 기존의 산업하고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뭐 스마트팜 사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LG CNS에서 이제 그 스마트팜 진출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동무 한동을 인수한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토마토를 재배하려고 했었는데 당연히 기존 농민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반발을 하니까 이제 그 LG CNS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토마토를 재배를 하더라도 이거는 국내에서 팔 게 아니고 다 수출할 거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사업의 주 목표는 물론 뭐 농산물 생산도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스마트팜 재배를 한번 활용해 봄으로써 이 재배 기술, 뭐 그다음에 어떤 스마트팜 운영 노하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거 발전시키려고 하는 기술이고, 이런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이거를 그 외부에 팔려고 한다, 이렇게 농민들을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농민들의 반발을 제어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업에서 철수를 했었죠.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사진에서도 봤듯이 불과 13년 만에 그런 보아줄 퍼레이드에서 마차들이 전부 자전거로 변화되는 그런 세상인데, 그게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과거의 어떤 그 산업 변화 속도에 비해서는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기존의 그런 어떤 기득권이나 어떤 그 기존 신산업에 대한 보호에 지나치게 매몰돼 가지고 새로운 신산업이 출현하는 그런 것들을 제어해버리는, 그러니까 억제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어떻게 뭐 우리나라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규제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이야기 나왔듯이 이제 그 포지티브 시스템의 규제를 어떤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제가 뭐 연구원에 있지만 뭐 거의 뭐 한 10몇 년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그 왼쪽 그 교통 표지판을 하나 보시면, 이 표지판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제 정부 부처에서 고위공무원을 계셨던 분이 자기가 젊은 시절에 공부하느라고 미국에 갔을 때 이 교통 표지판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하면서 이제 소개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왼쪽 표지판을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 표지판을 보게 되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러면, 이 구역은 아마 2시간 파킹이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허용이 되는 모양이다.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외국에 유학 갔을 때 당연히 그런 식으로 이 표지판을 해석을 했는데, 실제 표지판을 보니까 이거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파킹이 허용되는 곳이다. 다만 아침 8시 반,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는 2시간만 파킹이 허용된다. 그런 교통 표지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상당히 좀 어떤 이제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그 규제라는 게 모든 행위가 다 허용이 되고 다만 이러이러한 부분은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규제 시스템에 친숙해 있는 그런 나라의 국민들하고,
야, 뭐든지 법으로 다 안 되는데 다만 이러이러한 부분만 법에 의해서 인정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에 익숙해 있는 국민들하고 당연히 뭐 혁신이나 어떤 산업의 어떤 그 발전의 일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이분은 했더라는 거죠. 저도 정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어떤 각종 그 법률들을 보게 되나 각 규제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런 어떤 교통 표지판하고 비슷한 비슷한 그 유행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기본적으로 나서가지고 허용되는 것들을 대부분 법률에다 규정을 해놓고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다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어떤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시기가 분명히 온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 형태가 정말 엄청난 속도로 급변을 하고 있고, 언제 어떤 산업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그 고민 끝에 나온 장의력 있는 그런 어떤 그 산업인 신산업이나 비즈니스 모델들을 단순히 어떤 그 기존 진출에 있는 이미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기득권 확보 차원에서 그걸 억제하고 못하게 한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 사실 뭐 미국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세계 어떤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많은 사례들 나왔지만 지금 어떤 그 세계 어떤 그 경제계를 주름잡고 있는 큰 기업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뭐 여기 제가 따로 표를 안 그려놨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S&P 500이나 이런 어떤 그 미국 주식 시장의 뭐 시총 변화를 보게 되면 정말 그 급격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뭐 10대 시총 기업들이 어느 순간에 완전히 바뀌어버려 가지고 새로운 기업들이 출몰을 하고 있고, 그런 게 가능한 가장 큰 이유가 혹시나 이런 어떤 거 다양한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 법이나 제도 이런 어떤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게 아닌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고, 차제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들이 각 산업 분야에서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조성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오른쪽 그림은 이제 뭐 샌드박스인데 뭐 정부도 이런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어떤 샌드박스를 통해서 몇 가지 어떤 뭐 샘플들을 지금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그 규제 개혁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